이게 한국산이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미쳐있던 대만의 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만화는 일본의 짝퉁 아니야? 한국을 향한 그녀의 편견은 하늘을 찔렀죠. 그런데 불과 5박 6일 만에 이 소녀는 일본 대신 한국에서 진짜 만화를 만들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한 소녀의 꿈을 뒤집어 놓은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베이 애니메이션 전문 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아예 안중에 두지 않았어요. 솔직히 한국 하면 김치 BTS. 그게 정말 전부였죠. 우리 학교 학생 400명은 모두 예외 없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미쳐 있었고 저도 지독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가방에는 일본 캐릭터 키링이 주렁주렁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점심시간엔 42명이 동시에 이타다키마스를 우렁차게 외치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이면 시먼딩 애니메이트 매장에서 용돈을 아낌없이 탕진했고요. 그런 우리에게 수학여행은 그야말로 성지순례와 같았습니다. 선배들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일본으로 갔었거든요. 도쿄 디즈니랜드, 지브리 박물관, 아키하바라. 1학년 때부터 손꼽아 학수고대했죠. 그런데 작년 10월 15일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돌연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표정부터 이미 심상치 않았어요.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변경됐어. 교실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왜요? 3년 동안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옆자리 친구는 진짜 눈물을 글썽글썽 흘렸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만화 웹툰 전시회에 특별 초청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그게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웹툰이 뭔지도 전혀 몰랐고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싸구려 그림 쪼가리쯤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선배들의 일본 여행 사진을 보며 원망만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11월 7일 새벽 타오이안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는 마치 초상집처럼 적막했어요. 평소라면 정말이지 시끌벅적했을 텐데 모두가 묵묵히 침묵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체 뭐가 있다고? 일본 만화의 허접한 짝퉁 아니야?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빨리 5박 6일이 광속으로 지나갔으면.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바보였습니다.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놀라운 경험이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도 새까맣게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은 매일 밤 한국 웹툰을 미친 듯이 정주행하고 한국어 공부에 깊숙이 빠져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놀랍고 신기해요. 일본에 갔더라면 단연코 절대 느끼지 못했을 감동.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무척 크다 그리고 놀랍도록 깨끗하다였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와, 공항은 진짜 크네. 친구가 절로 감탄했지만 저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타오이안 공항도 충분히 현대적인데 뭘. 오히려 일본어 안내가 없는 게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가이드분이 정중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50대 정도의 아주머니였는데요. 타이완 학생들 환영해요. 하며 중국어로 환하게 인사하셨죠.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은 그저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한강 아파트 단지. 버스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한숨만 터져 나왔죠. 오히려 간판에 한글만 빽빽하게 가득한 게 숨막히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은 한자도 섞여 있어서 대충이라도 뜻을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끊임없이 투덜거렸습니다. 방이 너무 작아. 일본 료칸이었으면 온천도 있었을 텐데. 저녁은 한식당에서 불고기와 김치를 먹었어요. 이 음식들은 한국 드라마 팬인 어머니가 가끔 만들어주시는 거라 그럭저럭 먹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 라멘이 더욱 그리웠죠. 식사 내내 우리는 일본 음식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에 들어서니 확실히 규모는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타이페이의 중정기념당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이긴 했어요. 담당 가이드 아주머니가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죠. 이곳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파괴됐지만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염원의 옛 모습 그대로 다시 복원되었죠. 근정전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봤는데 화려한 의상과 절도 있는 동작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미련처럼 그래도 도쿄 디즈니랜드가 더 재밌겠지라는 생각이 끈질기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금성이 더 크지 않나. 누군가 중국어로 아주 작게 속삭였고 몇몇이 낄낄대며 킥킥거렸어요.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죠. 오후엔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가이드분이 한글 창제에 대해 설명하셨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한글을 만드셨어요. 당시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끝까지 밀어붙이셨죠. 순간적으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다니.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본에서도 창의적인 만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걸. 라는 생각이 어김없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우리의 불평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DMZ래. 완전 재미없겠다. 군사 지역 가서 뭐해. 차라리 명동에서 쇼핑이나 하고 싶어. 그런데 셋째 날 DMZ와 서대문 형무소를 가면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DMZ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분이 한국전쟁에 대해 설명하셨죠. 처음엔 지극히 지루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일제강점기 35년을 겪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전쟁을 겪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에게 총을 겨눠야 했죠. 순간 제 증조 할아버지가 성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요. 증조 할아버지는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눈시울이 절로 붉어지셨죠.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일본 놈들 때문에 집에도 못 돌아오시고 주검이라도 찾고 싶구나. 어린 마음에도 할아버지의 그 눈물이 뼈아프게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났습니다. DMZ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한국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들도 일본에게 당했구나. 그런데 한국은 분단까지. 비극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는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고 고문받았던 곳입니다. 지하 고문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왜 그렇게 섬뜩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는지. 벽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니 대부분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몇 살 많지 않은.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먹먹했죠. 유관순 열사가 갇혔던 감방 앞에 섰을 때 가이드분의 목소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렸습니다. 18살 소녀였어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죠.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친구들도 모두 한순간에 숙연해졌습니다. 평소 장난치기 좋아하던 남학생들도 입을 굳게 다물었죠. 사형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는 발걸음을 절대적으로 멈췄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대만도 한국도 이렇게 똑같이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일본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했던 제가 한없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전시관에서 본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들의 유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 사진.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찢어내는 듯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버스로 돌아오는 길 친구가 조용히 말했죠. 한국. 우리랑 비슷하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어렴풋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한국의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위안부 할머니들. 읽으면 읽을수록 대만과 놀랍도록 겹치는 역사가 많았죠.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너무나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난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일본 만화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닐까. 한국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온 다음 날 한복 체험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일본 기모노가 훨씬 더 화려할 거라고 굳건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복 대여점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한복들이 마치 찬란한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직원분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한복이 이렇게 과학적인 옷인 줄 전혀 몰랐죠. 저고리는 상체에 딱 맞게 재단해서 단정한 느낌을 주고 치마는 가슴 아래부터 풍성하게 퍼져서 하체의 단점을 가려줘요. 서양 드레스처럼 코르셋이 필요 없죠. 더 놀라운 건 그 속에 담긴 철학이었어요. 한복은 평면 재단이에요. 2D 천을 3D 몸에 입히면서 자연스러운 공간이 생기죠. 이게 바로 여백의 미입니다. 몸을 조이지 않아서 건강하고 체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름다워요. 옥색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이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듯 했어요. 평소 일본 애니메이션 교복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한복을 입은 제가 훨씬 더 우아해 보였죠. 한복을 이쁘게 차려입고 방문한 덕수궁은 제게 또 한 번의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한제국의 황궁입니다.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잠깐 황제요? 가이드분 설명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네, 한국도 황제국이었어요. 청나라, 일본과 동등한 지위를 선언했죠. 하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중화전 앞에 서니 가슴이 다시금 먹먹했어요. 우리 대만도 한국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자주 독립을 꿈꿨지만 일제에 의해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석조전이 유독 인상 깊었는데요. 1910년 완공된 서양식 궁전인데 고종은 나라를 빼앗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고 해요. 근대화의 꿈이 그대로 처참하게 멈춰버린 건물을 보니 더없이 안타까웠죠. 덕수궁의 역사적 울림을 뒤로한 채 마주한 한정식 한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12가지 요리가 순서대로 나왔는데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품처럼 정교했죠. 특히 구절판이라는 요리는 아욱한 나무 그릇에 8가지 재료를 담아내는데 음양오행 사상으로 5가지 색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음식도 철학이구나. 친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일본 요리는 간단함의 미학이라면 한국 요리는 조화와 균형의 미학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과 명동을 걸어 다녔어요. 골목마다 전통과 현대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고즈넉한 한옥과 세련된 빌딩, 전통 찻집과 트렌디한 카페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정말이지 훨씬 더 깊은 나라구나. 단순히 케이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5000년 역사와 철학이 일상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라였죠. 내일은 드디어 웹툰 전시회. 이런 문화적 깊이를 가진 나라의 만화라면 뭔가 확실히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감이 들었어요. 일본 만화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죠. 드디어 수학여행의 마지막 일정, 우리는 국제 만화 웹툰 전시회장으로 향했어요. 사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죠. 어제와 그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지만 만화는 역시 일본이 넘사벽으로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시회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예상은 산산조각 나듯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거대한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듯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눈에 띄었죠. 일본 만화 행사처럼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느낌이랄까.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 봐. 친구가 팔꿈치로 저를 강하게 툭툭 쳤습니다. 넓은 부스에는 정말 끝없이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프랑스어, 영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왁자지껄하게 들려왔죠. 놀랍게도 한국어로 된 만화책을 들고 사인을 받으려는 외국인 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건 겨우 빙산의 일각이었나? 무심코 저절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저와 똑같이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당연히 일본 만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만화도 이렇게나 많은 외국인들에게 열광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니 머리를 정신없이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신의 탑, 외모지상주의 등 익숙한 제목들이 가득하게 눈에 들어왔죠. 아, 얼마 전 대만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봤던 만화들이었네요.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인터넷 만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보니 스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일러스트 3D 모델링,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트레일러 영상까지.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경이로운 종합 콘텐츠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작가와의 만남 코너였어요. 한 한국인 작가님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지극히 겸손하고 더없이 친절했습니다. 일본 만화가들처럼 신비주의에 쌓여 있기보다는 독자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한없이 따뜻하게 다가왔죠. 한국 학생들은 그림도 진짜 잘 그리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아마추어 부스였어요. 한국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참여한 부스들도 있었는데 학생들의 그림 실력이 정말이지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저희 학교도 애니메이션 전문 고등학교인데 솔직히 저희보다 훨씬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느껴졌어요. 저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웹툰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한 한국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 주는데 눈빛에서 절절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런데 그 자부심이 조금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따뜻한 이해심이 묻어났죠. 그들의 당당함과 친절한 태도에 깊이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만화의 영향을 줄곧 받아온 저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전시회를 마치고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쇼핑을 잔뜩 기대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 눈에 새로운 것들이 선명하게 들어왔죠. 거리를 걷는데 익숙한 캐릭터들이 연이어 눈에 띄었어요. 카카오 프렌즈 매장이었습니다. 라이언, 어피치, 무지. 너무 귀엽고 친숙한 캐릭터들이죠. 대만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카카오 프렌즈 인형이나 학용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수두룩했어요. 저 역시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을 매우 즐겨 쓰고 있었죠. 야, 여기 카카오 프렌즈 매장이다.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매장으로 쏜살같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매장 간판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캐릭터들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평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고 좋아했던 캐릭터들이었는데 그 출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카카오 프렌즈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했어요. 인형, 학용품, 의류, 심지어 식기류까지. 대만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규모였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확성기로 말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 캐릭터들 한국 거였어. 완전히 충격이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저 역시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죠.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캐릭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뜨겁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는데 익숙한 또 다른 캐릭터들이 보였어요. 라인 프렌즈 매장이었죠. 브라운, 코니, 셀리 대만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캐릭터들입니다. 특히 대만에서는 라인 프렌즈 체험 테마파크가 열릴 정도로 브라운과 코니의 인기가 정말이지 하늘을 찔렀어요. 저는 라인 프렌즈 팝업 스토어에 가서 줄을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죠. 라인 프렌즈도 한국에서 만든 거야? 정말이야? 제가 조용히 묻자 가이드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브라운과 코니는 물론이고 방탄소년단 BTS가 협업한 BT21 캐릭터도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BT21은 대만에서도 모바일 게임이나 굿즈로 엄청나게 인기 많죠. BT21? 맞아요. 제 사촌 동생도 BT21 캐릭터 상품을 모으느라 용돈을 몽땅 쓴다고 했었죠. 심지어 대만 앱스토어 게임 순위 1위에 오른 적도 있다고 했으니 이 귀엽고 친숙하던 캐릭터들이 모두 한국산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캐릭터 산업까지 글로벌 시장을 완벽하게 선도하고 있다니. 이런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니 상상조차 못했다. 놀라움은 곧 가슴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한국은 결코 일본이나 미국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밤늦도록 검색했습니다. 홍길동 같은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부터 뽀롱뽀롱 뽀로로가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되어 성공 신화를 쓴 이야기, 그리고 디즈니와 픽사에서 활약하는 김상진, 김재형 애니메이터들의 이야기도 찾아보았죠.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듯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만화의 힘이구나. 그 진정한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았니? 단순히 재미있는 그림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담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힘. 그것을 한국에서 온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었죠. 수학여행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대신 모두가 차분하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겨 지난 5박 6일을 되짚고 있었죠. 친구들은 저마다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고, 어떤 친구는 한복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한국 웹툰의 흡입력 있는 스토리텔링에 빠져 밤새 새까맣게 정주행했다고 자랑했죠. 난 한국 사람들처럼 자기 문화를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정말 멋있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의 깊이 있는 친절함과 진실된 겸손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여주면서도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맹렬히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없이 깊은 인상을 남겼죠. 처음에는 일본 여행이 취소된 것이 정말 억울하고 불만이었어요. 도쿄 디즈니랜드, 지브리 박물관, 아키하바라.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갔더라면 절대 몰랐을 감동과 배움을 한국에서 얻었어. 이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는 한국이 일본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한국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이야기를 가진 진정한 창조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성은 겸손하고 자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그리고 영원히 새겼죠. 타오이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일본 캐릭터 키링이 주렁주렁 달린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에 한국 웹툰 작가들의 이름과 웹툰 제목을 빽빽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적어 놓았죠. 학교에 돌아와서도 제 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한국 웹툰을 읽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어 앱을 켜고 단어를 악착같이 외웠어요. 친구들이 왜 갑자기 한국에 미쳤냐고 놀렸지만 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죠. 이제 저는 진짜 만화를 만드는 법을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일본 만화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아내는 창조성을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의 애니메이션 대학교에 진학해서 저만의 스토리를 담은 만화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다는 꿈이 강렬하게 생겼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편견에 갇혀있던 저의 세상을 드넓게 펼쳐주었고 새로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꿈을 꾸게 해주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나라의 진짜 모습과 숨겨진 보석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